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인텔,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빅데이터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의 대학연구팀이 한국 등 48개 나라의 유아용 젖벽을 실험한 결과 12개월 유아가 매일 158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가운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주민들은 자택 5km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은 테이크아웃 영업만 가능해집니다.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도심 지역 곳곳에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싱크홀은 자칫 도심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싱크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지만 가동 중단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자체 전망 단가 추정을 반영할 경우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해서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 수익을 낮게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감소하는 인건비와 수선비를 과다하게 추정해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타당성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메모리 사업인 낸드 부분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인텔의 반도체 정보 저장 장치인 낸드 SSD와 낸드 단품, 중국 다렘팹 생산 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전체가 인수 대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이지만 낸드 부분은 세계 5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낸드 시장 점유율은 20%대에 이르러 일본의 키옥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자리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수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SSD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텔은 전 세계 반도체 선도 기업으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 부분의 최강자입니다. SSD 기술력 역시 최고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메모리 사업 부분 정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두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50% 이상 넘어가고 진정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내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재 개편과 관련해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편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뿐 아니라 전체 방역 전략이 재정비돼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에 따르면 특히 방역 전략의 경우 방역 대응책과 의료 대응체계, 사회적 대응체계 등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되는데 현재 각 체계를 중간 평가하면서 전략적인 부분이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포럼을 개최해 현재까지의 방역과 의료, 사회 대응 등을 평가한 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일제 진단검사 지역을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요양병원 등에 대한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퇴근을 계속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이번에 수도권 검사 인원이 16만 명 정도인데 이는 매우 많은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검사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물량 자체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올해 상반기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직업별 취업자 특성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식당에서 조리 서빙을 하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줄어 18.8%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54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년 전보다 10.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돌봄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12.2% 늘었고 배달원, 작물 재배 종사자도 각각 7.3%와 6.4%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교육 서비스나 숙박 음식, 도소매 등 대면 업종과 관련된 직업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 고객을 뺏긴 대형마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게 하기 위해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온라인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이크용 등심 2cm 썰어주세요. 네, 2cm로 썰어드릴게요. 고객이 원하는 두께와 모양을 주문하면 직원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합니다. 포장된 균일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방식에서 재래시장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고객님들께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축산물과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건데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에는 마트에 와서 그냥 물건만 사서 담아간다.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 기반의 그런 마트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쇼핑 경험, 그러니까 즐거운 쇼핑 이런 개념의 새로운 경영이 반영되어야지만.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의 일부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제 온라인 배송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점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였으며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이커머스 업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1시간 이내 주문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시장의 가세에 치열한 배송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이 그랬듯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떠나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우주 생성과 은하의 기원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뮬레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됐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블랙홀 등 우주 팽창과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주에서 확인된 가장 큰 은하단의 모습입니다. 붉은 핵은 기체의 온도, 푸른색은 기체의 밀도, 회색은 중원소 지역으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을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주론적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번 우주의 진화와 은하 생성을 계산하는 주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누리온입니다. 기존에 수행하지 못했던 규모로 수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도입한 누리온 슈퍼컴퓨터의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6만 코어를 3개월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낸 은하단은 100여 개, 기존 시뮬레이션보다 10배 더 많은 공간에서 10배 넘는 은하단을 파악했습니다. 우주 대폭발, 급팽창, 차가운 암흑물질, 중력, 불안정 가설 등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른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가장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약 34억 년 광년의 가상 우주 공간 내에 은하 분포를 구현해 38만 년 광년으로 추정되는 우주 나이에 가장 근접한 최초의 시뮬레이션인 셈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던 거대 블랙홀의 어떤 생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근원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등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성과는 우주 거대 구조는 물론 은하 생성과 진화 등 우주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죠. 월성 1호기가 지난 2018년에 수명보다 3년 앞당겨서 폐쇄돼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여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련자들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보고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정리하자면 경제성만 판단한 감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 감사 결과 핵심 쟁점이 뭔가요? 네, 이번 감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그리고 관련자의 배임 행위를 본 겁니다. 먼저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경제성 평가에서 문제가 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용률을 과도하게 낮췄다는 의혹, 그리고 전기 단가를 낮게 잡았다는 의혹 등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제성을 과소평가해서 조기 폐쇄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건데 일단 각각의 의혹들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용률 관련해서는요. 이 감사원은 적정한 추정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원전 판매 단가를 2017년 판매 단가에서 한수원 전망 단가로 변경을 하면서 한수원은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가동을 중단했을 때 인건비나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 단가를 낮게 잡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관련자들의 비위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먼저 산업부는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는요.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결과가 나오도록 이 평가 과정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거를 내버려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부 국장과 또 부하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를 해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또 삭제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고 또 한수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이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요.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결과를 당국에 통보를 하기로 했고요. 또 산업부 국장과 그 부하 직원에 관해서는요. 그 징계를 내렸고요. 또 한수원 사장에게는 이 주의 조치를 조치했습니다. 주의 요구를 조치했습니다. 자, 국회가 감사를 의뢰한 게 그 1년도 더 된 일인데 9월이죠. 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또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야당에서 계속 외압설을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정말 1년여라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네, 이번 감사는 말 그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건 가운데서 역대 최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 일지를 보면요. 1919년 9월 말에 먼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2월에 걸쳐,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 기한을 연기를 했고요. 지난 4월에 총선 전에 의결을 시도를 했는데 감사 부실을 이유로 보완 감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 그 착공부터 조기 폐쇄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땠나요? 네, 월성 1호기는요. 2018년에 영구 정지 결정된 이후에 해체 준비 작업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빼서 수조에 넣어서 냉각을 하는 중인데요. 먼저 조기 폐쇄되기까지를 먼저 보면요. 월성 1호기는 1977년 5월에 착공이 돼서 1984년 4월에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수명 만료를 앞두고서 한수원이 5,60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해서 설비를 개선하는 등 2022년까지 10년을 더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 수명 만료로 중단이 됐다가 2015년부터 운전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3년 만인 2018년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원전 재가동 당시에 원전 수명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던 원안위도 원전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서 영구정지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월성 1호기가 수명보다 3년 앞서서 영구 중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위해 설비 개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조기 폐쇄에 들어간 건데 자, 이미 정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 일단 그대로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월성 1호기는 2018년에 영구 정지 결정된 이후에 지금 해체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빼서 수조에 넣어서 냉각을 하는 중인데요.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냉각과 동시에 거쳐야 할 단계가 원전 해체를 위한 계획서 준비입니다.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앞서 영구중지된 고리 1호기도 이 계획서 수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략 해체 전 과정은요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도 7천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된 건데 이번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정부는 일단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거든요. 영구정지된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경이록이 모두 2기고요. 네. 그런데 오는 2023년 8월 그 수명 완료 예정인 고리 2호기 등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정지가 되면은 오는 2029년에는 영구 정지된 원전이 모두 12기가 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 감사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야권과 원전 산업계를 중심으로 타당성 문제가 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정치권 안팎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좀 더 투명하고 근거가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항공기와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작업자와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의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 지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CDC는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지침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여행객과 운영자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운영자가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을 때 이에 불응하면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새 지침에서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지역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자신을 재앙이라고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화 대부의 대사로 응수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19일 캘리포니아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재앙 관련 발언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이 내 관심사라며 다른 일들은 영화 대부의 대사처럼 사적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저 미국인과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서 미국의 많은 주가 코로나19에 꽤 잘 대응했는데 확진자가 증가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한 국가 수가 184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9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백스 가입국이 184개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최근에 가입한 국가는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모든 국가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WHO와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이 운영하는 백신 공급 기구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하고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 최종 임상시험 결과 일부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한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데니스 로구노프 부소장은 임상 참가자 5,000명에서 10,000명의 데이터가 다음 달에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5 3상시험은 백신이 승인된 이후인 지난달 모스크바 시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인도에 임상시험 자료를 주간 단위로 전달해 최소 3억 명분의 스푸트니크5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과 함께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을 주도한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한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한국, 중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가운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주민들은 자택 5km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은 테이크아웃 영업만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일랜드는 이번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더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62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봉쇄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자정부터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5km 이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수 노동자만 출근이 허락됩니다. 또 비필수 소매업종의 영업은 중단되고 술집과 식당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봉쇄 완화가 목표라며 그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의 웨일스 자치정부도 오는 23일부터 2주간 이동 제한과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중단하는 일시적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ll non-essential retail, leisure, hospitality and tourism businesses will close, just as they had to during the March lockdown.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술집 영업을 금지하거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 제한 조치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난 4월 같은 극단적 봉쇄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플라스틱 식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이 유아용 젖병에 다량으로 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음식 관련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젖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한국 등 48개국의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세계 유아 젖병 시장의 70%쯤을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유아용 젖병으로 분유 등의 액상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측정했습니다. 나라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70도 물에 노출된 젖병의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리터당 130만 개에서 최대 16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의 온도를 95도로 높였을 때 방출량은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12개월 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흡입량이 매일 158만 개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동식을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70도 이상의 물로 비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동식을 준비해 상온으로 식힌 뒤 젖병에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동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지 말고 전자레인지 이용을 피하며 젖병 안에 유동식을 흔들지 말고 음파를 이용한 세척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가 지속하면서 도심지 곳곳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싱크홀은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도심 속 블랙홀, 땅꺼짐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에서 정말 거대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는 적을 종종 보고는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심상치 않게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부르죠.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일단 2018년 1월에 이제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서 도로 보장 표면에 발생한 단순 포트홀, 이걸 제외하고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가 1m 이상이거나 집안이 침하함으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만 싱크홀로 통계를 잡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 싱크홀과 포트홀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포트홀은 뭐냐면은 도로가 파손돼서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도로의 죄다
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교통안전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싱크홀은 느닷없이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건물이나 도로가 깊숙한 지하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국내에서도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그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름 10m 이상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인근 전기와 가스, 물이 끊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5m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운행 중인 레미콘에 뒷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안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침식이 되면서 일어나는 지질적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물을 지하 대수층에서 뽑아 올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하에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하 안반이 침식돼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침식작용이 활발한 석회암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예.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플로리다는 싱크홀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지난 2013년 2월 플로리다주 세프너 지역에 갑자기 주택이 땅 밑으로 꺼지는 바람에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30대 남성이 구덩이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플로리다는 왜냐하면 이러한 그 기반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땅 밑에 있는 암석인데 이게 대부분 석회암입니다. 근데 석회암에서는 침식작용이 아주 쉽게 일어나죠. 예. 토양 속으로 스며든 물은 기반암을 침식하면서 그물처럼 연결된 동굴, 공동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지면 아래에는 석회석 기반암이 있고 이 석회석 기반암은 그 위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서 녹아내리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구멍투성인 기반암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전 세계 육지의 약 20%가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예. 이 모든 지역에서는 사실상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보면 지표면에서 보니까 단단한 암석 같아요. 근데 지하 공간은 곳에 따라 텅 비어 있게 되다 보니까 일정한 압력을 받게 되면 건물 등이 땅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석회암이 지하수에 서서히 녹으면서 생긴 공간 때문에 땅이 갑자기 쑥 꺼져버리는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서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원인인가요? 이거는 이제 먼저 대수층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싱크홀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수층은 뭘 얘기하냐면은 물을 보유하고 있는 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 네. 땅 속에 물이 있는 층이 있거든요. 예. 이걸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네. 대수층은 땅 밑에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지하수의 통로 혹은 저수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수천 년에 걸쳐서 축적된 지하수들은 매년 눈과 비로 조금씩 채워져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세계적인 사막화라든가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수층에 있는 물을 뽑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끌어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또 UC 어바인 대학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37개 대수층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 세계의 주요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이 연구했던 37개의 대수층 중에 21개가 임계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이미 넘어서 고갈이 진행되고 있고 13개 대수층은 고갈이 심각한 상태고 8개 대수층은 물의 자연적인 보충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늘면서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까지 끌어쓰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이 심각하다는 건데 그럼 이것과 땅 꺼짐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하수를 갖다 많이 뽑아 쓰게 되면 지하에 있는 수위가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결국 땅속에 있는 빈 공간이 받게 됩니다. 땅속에서는 수직으로 2.5m당 1기압씩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지하 250m 지점에서는 100기압의 압력을 받아요. 네. 이 압력을 지하에 있는 대수층 물이 버텨내고 있는데 이 물을 다 뽑아 쓰고 나면은 땅속에 빈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빈 공간은 압력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뽑아 쓴 지하수의 양이 많을수록 싱크홀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인류가 그 과다한 물 사용 때문에 결국엔 싱크홀이라는 재앙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플로리다주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예. 플로리다주는 석탄이 많은 지역으로 자연적으로도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런 집안에서 만일 지하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싱크홀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힐스보로 카운티는 겨울철에 딸기를 갖다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2010년 겨울에 강한 한파가 닥치자 지하층에 있는 물을 뽑아 불려서 딸기가 얼지 않도록 수천만 리터의 물을 사용을 했어요. 예. 이로 인해서 지하수면은 78%나 떨어졌고 그 결과 플로리다주에서만 싱크홀이 130개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많은 대수층의 물을 뽑았으면서 빠르게 지하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지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북서부 지역, 파키스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예. 자, 이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심각한 사막화 지역, 또 가뭄이 심각하게 지금 닥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기후로는 비는 아주 눈이 조금 오는 건조 기후 구역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가물다 보니까 이제 물을 많이 뽑아 쓰는데 문제는 대수층의 물을 뽑아 쓰면서 싱크홀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식수 공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같은 경우 대수층의 경우 인구 6천만 명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뽑아낼 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식순환에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하수 과잉 사용으로 땅꺼짐 사고는 물론이고요. 식수 부족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수 고갈 때문에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2005년 6월에 이제 전남 무안, 또 2008년 올해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그 예인데요. 놀랍게도 지하수에 물을 뽑아 쓴 곳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뽑았으면 그곳에서만 싱크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안도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하수도 지표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수면으로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 지하수위가 낮은 지점에서 물을 많이 끌었으면은 실제 높은 곳에 있는 지하수가 이동해서 공동을 메우게 되니까 오히려 이쪽 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싱크홀 발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뭐 현대 기술로는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땅속에 있는 관측 장비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집안이 약해지는 과정을 측정하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석회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주 보강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단단한 기반 안까지 내려가는 강철 지주를 설치를 해서 주택의 하중을 지탱하는 건데요. 만약에 땅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집은 강철 지주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작업했는데 최대 5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죠. 무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집안이 침하는 방법을 막는 것은 지하수 과다 사용을 막는 것이 가장 좋고요. 땅속 상황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싱크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약해 보이는 토층의 상태를 스캐닝해주거나 지층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곳에 조사를 통해서 싱크홀을 갖다 예방한다는 건데요. 최근 같은 경우 뭐 레이더를 이용해서 시설 파괴 없이 지하의 매설물이라든가 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레이더2가 검사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싱크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좀 집안이 약한 지역들을 상시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기회도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필요한 최적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재길 교수팀은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 난이도에 따라 가장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술을 활용해 학습한 인공지능의 예측 정확도가 21% 향상됐고 훈련 속도 역시 59% 빨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안에서 과학 해설과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립니다. 과천과학관은 과학관 대형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를 이용해 자동차 안에서 전문가들의 해설과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중계되며 참가 신청은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구축 지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권면 IBS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말까지 중이온 가속기 전체 범위가 다 완공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라온은 다양한 중이온을 가속해 핵물리나 의생명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연구시설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다 2021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출연연 직원 응답자 가운데 29%가 기관 내부에서 갑질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문건과 논문 작성, 인격 모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계 갑질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딱인데 마을회가 맛없나? 맛없나? 아니구나. 일단 이 집부터 가볼까? 문 열려 있으니까. 비만 오면 막 부딪히고 그러고. 저 냉장고 바꿔치기 해주고.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근데 손으로 직접. 진짜 손맛이다 이건 진짜 손맛. 나 지금 벌써 침 뱉어서. 시원해가지고 그냥 면이 진짜 쫄깃하고 맛있다. 먹고선 얘기를 해야지. 먹으면 좀 더 떠들어 그래. 참나. 네, 열심히 일하고 먹는 할머니표 손칼국수. 정말 맛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보람까지 곁들여져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